제가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도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세상이 크게 변하고 바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만큼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알고 싶다라는 욕망은 굉장히 큰데 계속 과거의 잣대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간, 20여 년간 미래가 세상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해오고 책도 쓰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에요, 이론적으로. 그게 이렇게 낮아졌는데 얼마나 낮아졌냐 보자 얘기죠.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으니까 미국 거로 봤더니 세계 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80년부터 작년까지 35, 6년 동안 금리는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경제 성장률의 합이니까 그게 1%라는 얘기는 경제가 1% 성장하면 물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판매하는 거는 출시하는 날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진다. 성장률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식이 문제가 뭐냐면 왜 꼰대가 됐을까? 여러분은 대충 이쯤 태어나셨죠? 50년대, 60년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그리고 사회 나왔더니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의식이 여기 어딘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 아래로 바꾸지 않으면 일단 적응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고요. 환경오염 얘기를 왜 1번으로 놨냐면요. 왜 옛날하고 틀리냐면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 예를 들어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영향을 안 준다고 했는데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3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투자 좀 많이 했을 걸. 이 환경오염이 우리가 추가로 성장해서 얻는 이익보다 환경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면 성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엄청날 거고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과학기술의 진보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차례 쭉 올라간 게 있는데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양극화 부분은 역사상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시기보다도 지금 훨씬 심합니다. 모든 산업 공급과잉이잖아요. 공급과잉 아닌 산업이 뭐예요? 공급과잉이 아닌 산업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죠. 이 공급과잉을 이해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죠. 이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부채 사회. 역사상 지금 부채가 전 세계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건 여러분은 계속 상위 1%만 보시기 때문에요. 상위 10%로 보건 국가 전체로 보건 역사상 빚이 이렇게 많았던 건 우리나라는 있어요. 동학 농민혁명 났을 때 그때가 더 많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제가 측정을 못 해봐서 모르겠고요. 어느 나라나 어제 신문에도 났죠.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보다 호주가 가계부채가 더 많은 거 아세요? 한국보다 캐나다가 가계부채 더 많은 거 아세요? 다 빚내갖고 집 사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갭 투자했거든요. 걔들도. 정부 부채 일본이 GDP의 250%죠. 그리스 180이죠. 이태리 130, 40대죠. 우리나라 1년에 5 내지 10% 올라가잖아요. 10년 내로 우리나라 100% 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 부채, 중국의 기업 부채 무섭게 크고 있죠. 역사상 빚이 제일 많고요. 이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 리더들이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한 상태에서 경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를 가동하다 보니까 사회가 쫑이 나는 거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뭐 하냐? 1차로 말씀드릴 거예요.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결국은 경영의 과제가 된다라고 1차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부분에 있는 사람이 돈 벌어서 아래 위를 매겨 살리는데 역사상 노란 범위 30에서 한 60대 되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내수 경기 좋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내수 좋아질까요? 이렇게 바뀌는데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상 세금 내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니까 많은 게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다 나와요. 그럼 경영은 미래의 변화를 현재로 땡겨서 의사결정하는 게 경영 아니에요. 경영하는 사람은 미래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미래는 안 보고 현재만 계속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일본의 90년대예요. 이때부터 성장률이 뚝 떨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서 28년이 됐는데 일본 GDP는요 한 30% 늘었습니다. 90년 대비 우리나라 7배 늘었고요. 미국도 3배 늘었어요. 돈을 무진장 많이 풀어도 성장률도 안 하고 금리도 안 오르고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가 일로 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걸 조금만 떨어져서 세계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유명한 IMF예요. IMF에서 벤처 버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세계 경기가 턴을 했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돈 갖고 가다가 금리가 싸니까 막 빚을 내서 꽉꽉 무너졌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2008년 9월 16일이에요. 리만 브러스가 나네. 이때의 세상하고 이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딱 10년 됐죠. 여기 이전하고. 이 이전은 기본적으로 팽창 사회예요. 게임 이론으로 하면은 포지티브 게임이 발생, 파이가 커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는 게임이란 마이너스 게임, 그리고 파이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우리는 피자 갖고서 8조각을 냈는데 피자 사이즈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관련돼서 이 금을 긋는다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권이 나와 있습니다. 부채 의존에서 잘 나왔었는데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냐? 큰일 났다. 역사상 최저금리. 양쪽 하나는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역사상 제일 많이 뿌리고. 모든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큰일 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금리 떨어진 건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지난 20년간 우리 IMF 때부터 놓고 보시면 뭐 했냐 이게. 빚 늘리고 금리 낮추고 빚 늘리고 여기 때도 금리 낮추고 이번에 빚 늘리고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것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놓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걸 끌어올릴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4차 산업혁명 자체는 계속 앞서가겠지만 나머지 산업이 수그러들면서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양적 완화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때죠. 이때가 2008년도 9월 16일에 위기가 오니까 큰일 났다 해갖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런 데서 돈을 마구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본이 잘 된다고 하는데 뻥치지 말아가세요. GDP의 60%의 양적 완화를 해놓고 경기가 그 정도 안 좋아지면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서 그렇게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일본서 배울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는 게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운 거지 매크로 전체로 보면 아베노믹스는 아주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기 쉽겠죠. GDP의 60%면요. 우리나라 1800조 잡으면 1800조에 60%면 얼마겠어요? 169는 68, 1000조 이상의 돈을 시중에 확 풀었다고 생각해봐요. 강남 집값 평당 2억 원 갈 겁니다. 2억 원. 주식 5,000포인트 갈 거고요. 시장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죽음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전환형 복합 위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사상 최저금리, 사상 최대 부채, 사상 최대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부채 문제가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딴 거 아까 환경이나 이런 건 천천히 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는 부채 문제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아 일본이 버블 깨질 때 GDP 대비 부채가 이 정도 200 한 230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태국이 바트화 폭락하면서 IMF 외환위기 올 때 태국이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민간 부채입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주택.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저는 10년 전부터 미국이 항상 이긴다. 왜? 금리 확 올려버리면 중국 부채 늘어나갖고서 그냥 부도나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같은 거 온다라는 거죠. 빚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리면 그거 그냥 무너져요.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부채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부채를 자극하는 것은 첫 번째 물가다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에 또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든가 로봇이 생산하면서 생산비가 크게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물가는 안 오른다라고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다? 바로 자산 가격에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인데요. 영국입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경제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되게 되니까 이 괴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크게 떨어졌던 거고, 여기서 뭐 했습니까? 또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하고 재정 정책을 쓰니까 다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동산 시세를 보려면 영국의 부동산 시세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선진국 동향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할 때 모멘텀이 어디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부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책이잖아요. 공급이나 기존에 발생한 부채까지 감안하면 금리의 함수가 되는 거죠. 금리가 됐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해외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미국이 양적완 돈 풀어놓은 게 이렇게 많았어요. 4조 달러 했는데 이제 점점 줄이고 금리도 올려서 어느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다. 3%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장기금리 3%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언제? 올 1월 달에. 이미 경제가 꺾인 지 지금 8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경기 꺾이면 어쩌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뒤시대에 뒤떨어지는 꼰대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여기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그러면 그게 3%를 넘을까 말까 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3% 넘으면 내가 빚이 많은데 견딜까 못 견딜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3%를 넘게 되면 우리도 올려야 될 거고요. 그럼 중국도 올리게 되면 중국 부동산이 꺾이고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명동에서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이 받는 사람의 매출이 늘을까 줄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 국면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문제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연말 정도에 이번에 미국 선거 끝나고 연말 정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아직은 버틸만 하는데 만만치 않죠.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바이오도 4차 산업혁명으로 봐야 됩니다. 이 개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항상 외부 영향을 받아서 진화해 왔죠.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얼굴을 갖춘 거는 여러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 시내 돌아다닐 때 엄마랑 애랑 얼굴이 다른 경우 많이 보죠. 어찌 됐건 간에 인간이 자기의 어떤 생물체가 자기가 진화해 나가는데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정한 것은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구 역사상. 특히 인간이 그동안에 생명체는 있었죠. 우리가 옛날 통일벼 나오듯이 이렇게 먹는 거나 뭐 GMO 농산물 이런 걸 했는데 인간이 진화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고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니까 대부분 IT 중심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마켓은 바이오가 더 커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제가 여기 곱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라백의 역사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기계가 잘하는 걸 인간은 못하고 인간이 잘하는 걸 기계는 못하고 여상 나오신 분들 주산 9단짜리 보면 더하기 빼기 뭐 하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엑셀로 놓으면 더 빨리인데 지금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계가 잘하는 거 이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DIY 자기 학습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기다가 걷다가 바로 계단 올라가고 뛰어 올라가잖아요. 로봇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못 올라온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은 왜 그렇게 됐냐? 그럼 인간은 스스로 수백만 병의
그 시행착오를 했는데 자기 학습하는 게 인간만의 특성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로봇이 스스로 학습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겁니다. 스스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진화하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예요. 여기서 가는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 바이오에 들어가니까 바이오가 빨라지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곱하기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중요한 건 경영자 입장에서 상시적인 불확실성이다. 이거죠.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 모호하다. 여러분이 한번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의사결정 내리는 때는 앞에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잘 안 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세계의 큰 변화라는 부분들을 우리의 리더들이 별로 잘 감안을 안 하다 보니까 배울 게 없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서 상시적인 불확실성에 우리를 내던지다 보니까 앞에 했던 경륜 있는 분들의 의사결정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때 의사결정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해서 결정을 했지만 시간이 되면 별것도 아니다. 기업 경영으로 오니까 저 밑에 있던 회사가 한 방에 위를 쳐버리게 되고 위에 있던 회사가 한 방에 가고 이런 것들이 상시화되고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빅데이터 뭐 대량 살상 뭐 이런 건데요. 핵 본질이 이거 딱 하나예요. 인공 스스로 학습하는 거,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 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여기 4차 산업혁명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이거랑 틀린 거라는데 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4차 산업혁명인 거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 갖고서는 택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못하게 여러분들이 자제분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면 이거 못하게 해요. 너 쓸데없이 인문학 책 보면 안 된다. 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젊은 애들 시작하고 있어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한국은 이거 잘하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여러분 삼성전자 갤럭시가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분해 결합 해갖고 군대에서 분해 결합 많이 해봤잖아요. 완벽하고. 요거 우리 잘하거든요. 아직 경쟁력 있습니다. 너무 저기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기술의 연장선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인건비의 종말이에요. 인건비가 안 올라갑니다. 중국을 위해서. 요새 일본에서 인건비 많이 올라갔다는데요. 인건비 2000년 대비 지금 일본의 인건비는요. 아베가 취임하면서 20%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증가율이 높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죠. 캐나다 이제 원유 때문에 독일은 경기가 좋고 중국은 지금까지 연장하면 6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본질에는 바로 로봇의 사용,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4%를 깼는데요. 2000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2000년에 이제 벤처 배불이 맨 처음 꺼졌을 때요. 그때 보시면은 미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67% 정도가 경제활동 참가했고 구직 포기자, 일 안 하겠다는 사람이 6천만 명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 이때도 실업률이 거의 4% 갔는데 이때 보면은 여기죠. 여기 왔더니 이때 가니까 벌써 여기부터 구직 포기자가 1,000만 명 됐죠. 1,000만 명 늘었잖아요. 역축에 거꾸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늘었죠. 지금은 실업률이 4% 언더로 왔는데 구직 포기자 일자리 찾지 않겠다는 9천만 명이 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 3천만 명이 이가 누구예요? 미국 인구의 10%가 공장 노동자, 햄버거 가게에서 단순 노동하는 거 감오죠? 이걸 여러분 숫자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고용이라는 문제를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잖아요. 이 사람 아예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빼놓고 하니까 실업률이 낮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실업수당 받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자꾸 왜곡들 하면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양극화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양극화가 나타나. 이거는 뭐 옛날 신문에 났던 거는 0.0 서울대 교수님들이 했는데 0.001%가 다 부를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은 로봇이랑 같이 일하고 인공지능이랑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피할 수 없고 이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 이데올로기 문제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정부는 있는 사람에서 복지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계사적인 어떤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보수 쪽에서 너무 많이 돈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양극화를 강화한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텐데요. 스마트 특히 제조업,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혁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투자인데요. 지금 모든 투자가 스마트 팩토리, 미국 계속 올라가고요. 중국도 스마트 팩토리 투자 올라가죠. 여기 일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본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 하면 무슨 회사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 파나소닉 같은 회사 있죠? 기계들 이런 거. 요즘에는 키엔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회사에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영업이익률 50% 나오고 있고 아마 일본에서 월급이 제일 많은 회사가 바로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공장. 이 지금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요. 또 하나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PC인데요. PC가 2010년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지금 PC의 시장이래요. 됐습니다.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늘다가 드디어 16년, 17년 정체를 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고민도 여기 있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상시적 불확실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본 걸 모방했잖아요. 일본은 미국 걸 모방했고요. 중국은 우리 걸 모방하고 있는데 이 모방하는 속도가 옛날에는 2년, 3년, 5년 한 번 모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한 4, 5년은 먹고 살았다 얘기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요 기계를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로봇이 똑같은 걸 쓴다 얘기죠. 그러니까 오포나 비보가 쓰는 핸드폰 만드는 기계나 삼성전자 쓰는 거 똑같으니까 베끼는 기간은 6개월이면 된다 이게. 그게 4차 산업혁명이 무척 어렵고 무서운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성장의 중심이 이런 공산품, 내구재, 비내구재 아니라 서비스. 미국의 경우인데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죠.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성장이 바뀌죠. 메일유업과 서울유업인데 서울유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메일유업이 했는데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 서울유가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간단해요. 1인당 우유 소비가 1997년에 정점이었는데 서울우유는 우유 비중이 86인데 메일은 18로 줄고 메일은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사업들 하는 거죠. 안 되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맹렬하게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을 추구하는데요. 이거는 50% 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마존을 잘 보시면 아마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마존의 제조 원가 비율이죠. 원가가 떨어지는데 월마트도 노력은 합니다. 요새 월마트도 노력을 많이 해서 월마트는 낮이긴 했는데 아마존의 원가가 뚝 떨어져요. 이때 2012년, 13년 그 혜택이 지금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미국 전체 온라인 중에서 온라인 이커머스의 50%를 차지하는 거죠. 이제 독점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니까 아마존은 돈을 못 벌어도 무조건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아마존이 이러니까 현상이 다시 바뀝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백화점들이 몰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백화점 일자리가 아마존이 투자 늘린 다음에 아까 봤죠? 백화점 일자리는 줄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택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매출 1,500억짜리 회사를 1조로 계산해서 루이비통이 지분 20%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딜이 무너졌어요. 1조 2천억 준다는 회사가 출연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제는 굉장히 제품 똑같지 않습니까? 다 브랜드죠. 뭐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무거나 똑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껍질만 틀리죠. 이 회사 오프라인 매장이죠. 사막을 주제로 해서 그렇죠.
그 아내들은 밀탑니다. 이건 여러분 신문에 많이 났대요. 이 친구는 그 전부터 제가 추적하고 있었는데 얘네 매장이에요. 얘 이제 스타일한다 이 김소희 사장이 색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온라인 팔던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한 방에 3,500을 벌었지 않습니까? 35세 나이에. 이 친구의 사업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접목한 거예요. 아마존 고보다 이 친구가 더 빨리 했습니다.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목욕용품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자극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큰 LG생활관 같은 데도 펫푸드 시장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추석 선물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홍삼이에요. 얘가 먹는 거예요. 얘가 먹는 겁니다. 이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여기다 이제 북엇가루랑 이거 섞여 사는 건데요. 이 개가 먹는 건데 이제는 KTNG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옛날 전매청입니다. 그죠? 그 저변에는 공무원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기업들이 많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가 많이 파괴되고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한 이 정도서 제 강의는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